슈퍼카가 LFP 쓰는 거면 LFP의 성능이 좋아진 거네? 이제 다 LFP 쓰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이거는 그냥 구간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자, 포르쉐 노마저 대세된 LFP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던 거거든요.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기사를 보시면 포르쉐도 LFP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자칫 읽었을 때 LFP가 정답처럼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LFP 배터리 채택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LFP를 지금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GM이랑 삼성 SDI,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지금 양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서 구체적인 모델들의 출시를 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LFP가 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는 언제나 그랬듯 잘 읽어보시고 잘 파악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헤드라인만 보거나 얼핏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 기사 내용들이 상당히 공부할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기사를 통해 갖고 포르쉐의 전략을 알 수가 있고,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배터리 OEM사들,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캐즘 이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차량 전략들이 빠르게 지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디렉터가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자, 포르쉐 어디 모델?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이거를 봐야 돼요. 모델이 어느 급인지, 하이엔드급인지, 볼륨형인지, 엔트리는 제일 저렴한 보편적인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트리급 모델에다가 접근 가능성이 좋은 이 엔트리급에다가 LFP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거예요. 자, 가능성. 그래갖고 파셴베르크 디렉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포르쉐가 LFP를 채택하지 않았던 거는 크기와 무게 때문이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충전 속도도 괜찮고 크기도 개선되고 기본적으로 방향하고는 부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엔트리 모델 정도에 고민한다고요. 전체적으로 포르쉐가 다 LFP로 가는 게 아니라 엔트리급 제일 밑에 급 모델에다가 접근성 좋은 데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처음에 입문자한테 좋은 그 옵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나의 옵션이지 않을까 싶다고 한 거예요. 아직까지 고출력 퍼포먼스에 적합하지 않고 출력이 여기서 더 개선되면 그때 고민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가지고 개선된 성능 가지고 와, 위에다 쓰려면. 요 얘기 한 거예요. 이 코멘트로 성능 위주 라인업에 3원계 배터리를 고수해왔던 포르쉐 너마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온 거지만, 자, 해석을 꼼꼼하게 하자고요. 도입 가능성은 내비쳤지만 전제가 뭐예요? 고출력 퍼포먼스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제일 밑에 단에 있는 엔트리 모델의 도입을 고민을 하는 거고, 아직은 볼륨이나 하이엔드급의 지금 완전 날아가는 차량에는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즉, 엔트리 모델 정도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사 잘 보면은 우리가 LFP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나트륨 배터리는 밀도가 맞지 않는데요. 고민하는 단계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나트륨 배터리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소 기호기 때문에 밀도를 올리는데 기술력으로 CATL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밀도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3원계나 이쪽까지 개선되기는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100%안 된다라는 건 없지만 원칙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고민하는 단계 아니라고요. 저가라는 장점은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나트륨은 딱 잘라서 아니다. 전고체는 적용할 수 있다. 충전 속도 개선 시 스포츠카 용도로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울트라 하이엔드급 영역에서는 전고체를 쓸 확률이 높죠.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맨 위에 단에서는 울트라 하이니kel 9만반이나 이쪽을 쓸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LFP는 맨 밑에 단 입문용 엔트리급 모델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포르쉐가 있어요. 요게 그 전기차들이 원래는 타이칸 한 종이었는데 마칸까지 늘어났거든요.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갖고, 요번에 인터 배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찍어서도 보여드렸잖아요. 타이칸 모델이 있고 거기에 우리께 들어가요라고, 최고급형 스포츠카 모델에 우리께 들어가요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전시를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UV에는 CATL 것 NCM이 들어갑니다. 3원계가. 그리고 LFP는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쓴다면 엔트리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참고로 타이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세대예요. 타이칸 1세대의 경우에는
출력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갖고 이거 주행거리가 200km대여가지고 LFP인 줄 알았는데 LFP는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이 가격에 LFP일 리는 없죠. 1억 4천부터 2억대까지 있는데 1세대 모델 기준으로. 근데 이게 주행거리가 300km가 다 안 돼요. 근데 제로백이 몇 초냐면 2.9초 뜨고 3.3초 떠요. 어마어마한 거죠. 누르면 그냥 앞으로 우웅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짧은 주행거리도 어차피 포르쉐를 데일리카로 안 타니까 포르쉐 오너들한테는 아유 성능 좋은데 뭐 그러면서 펀카로 그 다음에 아무도 안 타는 차니까 포르쉐는 이제 타는 만족 하차감이니까 그 오너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르면은 이제 주행거리 때문에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고 2세대 나온다 그 다음에 뭐 페이스리프트 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포르쉐가 원래 할인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얘가 엄청난 할인이 나왔었어요 막판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하인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로 넘으면서 LG 엔솔 배터리 3원계를 썼는데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으로 늘어나고 성능까지 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고할 사항은 뭐냐면은 포르쉐 자체적으로 오너들은 진짜 탔던 사람들이나 이제 진입 장벽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짧은 주행거리의 전기차 모델을 경험을 했거나 이미 그런 모델이 나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LFP를 통해 갖고 보급형 모델을 출시해 갖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가격을 낮춰 갖고 판매량을 늘리려 할 경우 혹은 같은 그 마칸을 만들거나 같은 타이칸을 만들어도 이건 LFP 이거는 3원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도 가격을 지금 차별화를 시켜놓고 마치 테슬라처럼요. 그러면은 입문자를 위한 모델을 출시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유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전에 설명해 드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동일 모델에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벤츠 C클래스 하면은 디젤 모델 있고 휘발유 모델 있고 2.0 모델 있고 그다음에 3.0 모델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모델 내에서도 그 급을 나누고 그다음에 CC를 나누는 것처럼 성능을 나누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 성능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진입 장벽과 가격을 달리할 수 있고 포르쉐도 이제 전기차 계속 만든다 그러거든요. 718인가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718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인데 그게 이제 2인승이고 박스터하고 이제 까레라가 있어갖고 스포츠카들이에요. 걔네들도 이제 휘발유 모델들이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데 걔네들이 잘 가장 밑에 단이니까 걔네들한테 LFP 모델을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유추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럼 명확하게 배터리별 쓰임새에 대한 구분을 지금 한 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이엔드급 고출력에는 LFP 안 쓴다. 엔트리급 모델 밑에 보급형에는 쓸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718 같은 애들을 보급형으로 만들어 갖고 내보낸다.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한테 LFP랑 3원계랑 두 개를 놓고 고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고성능이 아니라 LFP는 이제 엔트리급에서 사용된다. 요 얘기인 거예요. 쉽게 그냥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포르쉐도 이제 LFP 시대를 연다는 게 아니고 OEM사 중에 하나인 포르쉐 최고급형 스포츠카를 파는 포르쉐도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등급별로 배터리를 차용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GM도 이거 뭐 했었어요? LFP 그 다음에 LMR을 통해서 세그멘트를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LG엔솔이랑은 LMR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양극재 넣고 어떻게 하고 2028년도에다가 중고급형 모델들한테 거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OEM사들이 차량 출시를 이제 다각화를 시킨다는 거죠.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고 지금 가격을 낮추는 게 지금 문제예요. 보급형 차량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차를 경험을 해보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렵죠. 근데 가격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보조금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OEM사들이 각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출혈이 커지니까 배터리 가격을 낮춰가지고 진입장벽을 한 1,000만 원 정도 낮춰버리는 거지. 그러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도에 맞게 한번 사볼 수가 있고 좋은데 그러면서 다음에 살 때는 더 좋은 걸로 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통해 가지고 온 구조가 하이엔드급, 볼륨급, 엔트리급의 모델을 나눠서 가져간다. 요 급을 좀 이제 앞으로는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배터리별 전략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별로도 롱레인지, 숏레인지가 있잖아요. 거기처럼 고출력 모델이 있고요. 거리가 있고 그래갖고 다양성이 커질 수 있어요. 완전히 출력만 잡고 거리를 못 잡으면 완전히 스포츠카 모델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필수로 알아둬야 되는 거 하이엔드급은 뭐냐? 전고체 배터리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9반반의 울트라 하이니켈 그 다음에 뭐 811 이런 하이니켈들 그 다음에 이제 볼륨형 모델들, 고전압 미드니켈, LMR, 그 다음에 OLO. 그러니까
리치망간, 망간 비중을 높인 애들, 그 다음에 엔트리급은 LFP, 그 밑으로 나트륨 배터리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쓰임새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쓰임을 왜 나눠야 되냐면 쓰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쓰임새는 명확해요. 배터리별 쓰임새는 명확히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커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등급별 성능의 강화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파괴적인 혁신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별로 쓰임,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기대감이 있지만 뭐냐면 로봇 드론, UAM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배터리가 포진될 것이라고 우린 당연히 예상을 하잖아요. 드론이 지금 잘 나가고 UAM이 지금 개발되는 거는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이 한몫하거든요. 탄소 같은 것들도 지금 경량화됐기 때문도 있지만 특히 또 이제 계속 얘기가 앞으로 나올 만한 부분이 휴머노이드에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지금 관건이 배터리입니다. 실제로 배터리 용량이에요. 아무리 좋은 머리하고 감각을 지녀도 체력이 안 되면 끝이잖아요. 휴머노이드의 체력은 배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지금 어떻게 차용하느냐가 지금 얘네들의 관건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통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도 삼성 SDI하고 요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터리 필요하냐? 요건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다음에 제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그냥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3700W입니다. 단순히 걸으면 4시간. 근데 걸어요, 얘네들이. 연산하고 뛰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체력이 안 떨어지지만 뛰면 체력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연산 많이 하게 되고 기능 많이 열어놓고 하면 핸드폰도 갑자기 기능성이 떨어져가지고 막 발열이 일어나고 쑥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배터리 성능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연산이 더 복잡하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시간도 진행 못 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1세대 2300W밖에 안 돼요. 피규어도 얼마 안 되고 지금 2000에서 3000W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1인분을 하려면 시간당 2000에서 3000W의 에너지를 씁니다. 얘네들이 카메라 돌리고 그 다음에 AI 센서 돌리고 여기 안에서 뭐 사칭 연산하고 GPS 돌리고 무선 통신하고 모터 돌리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력 소모량이 앞으로 더 커지겠죠. 그럼 고성능 배터리가 더 필요하겠죠. 그 구조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전에 이제 46파이가 에너지 밀도가 좋고 이제 구성이 좋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46파이를 차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단계가 지금 이제 46파이가 가고 그 다음에 전고체를 가갖고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차 이후에를 보자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좀 이제 많이 갈릴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닐지언정.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은 철저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예상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기술력이 진화하는지, 그리고 차용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이나 배터리 정리는 제가 조만간에 다시 또 싹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 때문에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것까지는 지금 가기 좀 어려울 텐데, 기대감 자체로만 보면, 상용화 전에 기대감이 올라왔는데 기대감 자체로 보면은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 기대감, 요거는 1년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산업을 보시면서 배터리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드론 보면서도 배터리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율주행 보면서도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파이가 나눠져 있고 왜 필요한지를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